성종 원년 1470년 봄, 한명회의 저택 안채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2살 소녀 송이는 자신의 방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가래복을 준비하며 내는 비단 마찰음, 유모들이 혼수 목록을 확인하며 주고받는 낮은 대화 소리. 그 모든 것이 송이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씨,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유모 박씨의 목소리에 송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에 비친 송이의 얼굴은 12살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창백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유모. 송이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붉은 비단 저고리를 어루만졌습니다. 3일 전 아버지 한명회가 직접 손에 쥐어준 그것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너는 조선의 국모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지만 송이의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유모 박씨는 송이 곁에 앉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송이가 태어날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모두가 살아남지 못하리라 여겼던 그 작은 아기를 밤낮으로 품에 안고 재운 사람. 그렇기에 유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아씨, 큰아씨께서도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지요. 송이의 목소리가 유모의 말을 잘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이의 셋째 언니 한씨는 예종의 비가 되었다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사였다고 했지만 저택 안에서는 다른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왕실의 권력 다툼에 희생되었다는 이야기,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졌다는 이야기. 송이는 언니의 장례식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겨우 10살이었지만 그날의 광경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관 위에 놓인 왕비의 예복,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던 아버지의 모습. 송이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딸이란 권력을 향한 사다리의 디딤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래를 하루 앞둔 그날 저녁, 송이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한명회는 사가에 머물 때면 항상 깊은 밤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송이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저를 위한 길입니까? 하지만 서재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송이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촛불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아버지와 누군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송이 아씨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아직 12살인데. 측근 신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12살이면 충분하다. 성종 전하는 15이시니 나이 차이도 적당하지 않은가. 한명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오나 대감 만약 또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5째를 드리면 된다. 송이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를 지나가며 촛불을 흔들었고 송이의 작은 몸도 그 바람에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실패하거나 죽는다면 그 다음 딸을 보내면 된다는 계산. 송이는 조용히 서재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한명회와 신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이야, 왜 아직 깨어있느냐? 한명회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익숙한 엄부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송이는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밝히는 책상 위를 보았을 때 송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다란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직접 그린 듯한 그림이었는데 그것은 조선 왕실의 계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도의 한쪽에는 장기판처럼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중심으로 한명회의 딸들이 말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언니의 이름 위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송이의 이름 옆에는 성종비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섯째 여동생의 이름도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송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세조 대왕께서 돌아가시고 예종 전하마저 승하하셨다. 지금 조선은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씨 가문은 왕실과 더욱 굳건히 결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딸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쓰시는 것입니까? 송이의 물음에 한명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측근 신하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서재에는 부녀만 남았습니다. 송이야. 한명회가 일어서서 송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자가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뿐이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 그리고 조선에서 성종 전하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느냐? 언니는 행복하셨습니까? 송이의 물음에 한명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서재를 채웠습니다. 송이야, 너는 언니와는 다를 것이다. 너는 더 영리하고 더 강하다. 칠삭둥이로 태어났지만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한명회는 송이의 어깨를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내일 너는 왕비가 된다. 그리고 훗날 아들을 낳아 왕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길이다. 송이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야망과 집념 그리고 어쩌면 왜곡된 사랑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송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이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가 송이가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아버지. 송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한명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송이가 서재를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기에 그는 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종 원년 1470년 4월 12일 한명회의 사가에서 왕실로 향하는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성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의정 한명회의 딸을 간택하여 왕비로 삼다. 나이 12세라. 가마 안에서 송이는 붉은 대례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옥관과 비녀들이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고 여러 겹의 치마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송이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가마 밖에서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왕비 마마, 국모 마마. 하지만 송이에게 그 소리들은 마치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송이는 몰래 소매 속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언니가 예종비가 되기 전날 밤 송이에게 몰래 건넨 것이었습니다. 송이는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편지를 읽지 못했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송이야, 언니가 먼저 가는 길이 너무 무섭구나.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궁궐은 차갑다. 사람들은 너를 한명회의 딸로만 볼 것이다. 하지만 송이야, 너만은 너 자신을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은 절대 잊지 말거라. 편지를 읽으며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왕비는 우는 법이 없다고 유모가 말했습니다. 왕비는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은혜롭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가마가 궁궐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송이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과 궁녀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용상 위에는 15살의 소년 왕 성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송이와 성종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종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송이는 알았습니다. 이 소년 왕도 자신처럼 누군가의 말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가래의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혼 정례에 따라 육례의 마지막 단계인 친형이 거행되었습니다. 송이는 절을 올리고 술잔을 받들고 예법에 따라 모든 것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길일까? 의식이 끝나고 송이는 중궁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화려한 전각, 값비싼 가구들, 수십 명의 상궁과 나인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름다운 감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송이는 홀로 중궁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궁궐의 기와 지붕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사가가 있을 방향을 바라보며 송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송이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봄바람만이 궁궐을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원년 4월 12일 우의정 한명회의 딸을 왕비로 책봉하다. 공순하고 은혜로우며 효성이 깊다 하여 공예를 존호로 삼다. 하지만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역사는 권력과 야망만을 기록하고 한 소녀의 진심은 잊어버립니다. 송이의 짧은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소매 속에 가려진 그 긴 눈물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종 원년 1470년 6월. 왕비가 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송이는 여전히 중궁전의 차가운 공기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상궁들이 송이를 깨워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분을 바르고 머리에 비녀를 꽂고 무겁고 화려한 왕비의 예복을 입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송이를 정말로 지치게 만든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대전으로 향해 시어머니 소해왕후를 문안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왕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울리고 송이는 대전의 문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소해왕후, 후일 인수대비로 불리게 될 그 여인의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왕비, 어제 저녁 경연에서 전하께 다과를 올릴 때 수건을 먼저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소해왕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송이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내훈을 다시 읽으십시오. 왕비의 자리는 하늘이 내린 것입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온 나라의 기강을 흔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소해왕후는 세조의 비이자 왕실에 살아있는 법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저술한 내후는 여성의 덕목과 행실을 규정한 책으로 송이는 매일 밤 그것을 읽고 또 읽어야 했습니다. 부덕, 부원, 부용, 부공 마이너스 여자로서 갖춰야 할 4가지 덕목. 송이는 그 글자들이 자신을 올가매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안을 마치고 중궁전으로 돌아오는 길, 송이는 후궁들의 처소가 있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연화당, 경복궁 서쪽에 자리한 후궁들의 전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롭고 밝은 웃음소리. 저곳에 계신 분들은 누구입니까?
송이가 곁에 상궁 김씨에게 물었습니다. 상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숙의 윤씨와 숙의 한씨 그리고 귀인 정씨 처소이옵니다. 후궁들. 송이는 그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처럼 예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그저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성종 원년 1470년 8월 보름날. 추석을 맞아 궁중 연회가 열렸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날의 기록이 간략히 남아 있습니다. 왕이 후궁들과 함께 달맞이 연회를 베풀다. 왕비는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하다. 하지만 송이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궁전 창가에 홀로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연회의 음악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야금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왕의 목소리. 중전마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상궁이 탕약을 들고 왔지만 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아닙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상궁 김씨는 송이의 얼굴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왕비는 연회에 참석해야 했지만 소해왕후는 송이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후궁들과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국모의 위엄을 지키십시오. 그날 밤 성종은 연회를 마치고 숙의 윤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송이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바느질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상궁을 통해 전해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숙의 윤씨가 새 옷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 송이는 직접 그 옷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내훈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왕비는 후궁들을 자매처럼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고. 송이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며 만드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송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남편의 다른 여자에게 줄 옷을 짓고 있다니. 바늘이 송이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솟아났습니다. 송이는 움찔했지만 바느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바늘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였습니다. 송이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아픔보다 견디기 쉬웠습니다. 이 작은 통증은 명확했고 구체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질투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전마마. 상궁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송이의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가 흰 천 위로 떨어져 붉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로 찔렸을 뿐입니다. 송이는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상궁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눈빛이 너무나 슬프고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성종 2년 1471년 봄. 궁궐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숙의 윤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궁중이 떠들썩했고 성종은 기뻐하며 숙이의 처소를 매일 찾았습니다. 송이는 예법에 따라 숙의 윤씨에게 보약을 하사했습니다. 직접 탕약의 재료를 선별하고 상궁에게 다리는 법을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왕비의 도리였으니까요. 중전마마, 이제 그만 쉬십시오. 유모 박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이는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약재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삼의 품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마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제 건강이 무슨 소용입니까? 송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모는 송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마. 유모, 저는 왕비입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시샘하면 안 됩니다.
후궁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송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모, 저도 사람입니다. 13살 계집아이일 뿐입니다. 저도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런 마음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날 밤 송이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이 그 울음소리를 가두었고 아무도 어린 왕비의 눈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송이는 더욱 모범적인 왕비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존경받는 국모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송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소학과 내혼을 읽었습니다. 신하들의 부인들을 불러 친잡례를 준비하며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구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궁중의 비단과 곡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성종실록 2년 6월 기록 왕비께서 진율청의 쌀 1000석을 하사하시다. 왕비의 덕이 온 나라에 퍼지도다. 하지만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송이가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공허했는지, 밤마다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성종 2년 1471년 가을, 숙의 윤씨가 왕자를 낳았습니다.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성종은 기뻐하며 대사면을 내렸고 숙이는 수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송이는 예법에 따라 산실청을 방문하여 수건에게 하사품을 전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작고 붉었으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귀한 왕자이십니다, 마마. 상궁이 말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왕실의 경사입니다. 하지만 송이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송이는 그날 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가? 며칠 후 성종이 처음으로 중궁전을 찾았습니다. 왕자 탄생의 기쁨 때문인지 성종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왕비, 그대도 수건을 잘 보살펴 주었다고 들었소. 전하를 위한 일이옵니다. 송이는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종은 잠시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4살이 된 왕비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습니다. 왕비. 성종이 송이에게 다가가려 했을 때 송이의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늘 자국으로 가득한 상처투성이의 손가락. 성종은 놀라 송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바느질을 하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전하. 왕비가 직접 바느질을 하다니. 성종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이는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내혼에 이르기를 왕비는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궁중의 의복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 도리이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성종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송이의 손가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되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어린 왕비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왕비. 전하, 왕자께서 건강하게 자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물러가셔도 좋습니다. 송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중궁전을 나섰습니다. 송이는 성종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손가락. 송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언젠가 아물겠지. 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 성종 2년 1471년 겨울. 송이는 소해왕 후에게 불려갔습니다.
소해왕 후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왕비 아직도 후사가 없습니다. 무슨 연유입니까? 송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왕비의 첫 번째 의무는 왕실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내혼에도 명확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무후지칠 마이너스 자식이 없는 것은 아내로서 7가지 결점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송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마마. 그렇다면 더욱 정진하십시오. 왕비의 자리는 대를 잇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해왕 후의 말은 송이에게 예리한 칼처럼 꽂혔습니다. 송이는 대전을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상궁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궁전으로 향하는 그 긴 복도가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송이는 궁궐뜰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떨고 있는 강아지. 송이는 그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송이는 강아지를 중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밤새 강아지를 돌보며 송이는 처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은 송이가 왕비인지 한명회의 딸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을 원했고 송이도 그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송이는 강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궁들도 강아지를 귀여워했고 중궁전에는 작은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소해왕 후가 중궁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버려진 강아지를 구해준 것뿐입니다, 마마. 왕비가 짐승 따위에 마음을 쏟다니. 소해왕 후의 목소리가 궁전에 울렸습니다. 왕비는 온 마음을 왕실의 대를 잇는 일에 쏟아야 합니다. 이런 하찮은 것에 정신을 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해왕 후는 내관을 불러 강아지를 즉시 궁 밖으로 내치라 명했습니다. 송이는 필사적으로 강아지를 껴안았지만 상궁들이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마마, 제발. 이 아이만은. 왕비. 소해왕 후의 호통에 송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아지는 울며 끌려갔고 송이는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해왕 후가 떠난 후 송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송이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도 상궁들도 감히 다가가지 못할 만큼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질투조차, 사랑조차, 이제는 작은 위안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송이의 절규는 차가운 궁궐의 밤에 흩어졌습니다.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왕비의 관이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2년 겨울 중전께서 검소하고 부지런하시며 예법을 준수하고 후궁들을 잘 보살피시니 온 나라가 칭송하다. 하지만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소녀의 눈물과 상처투성이의 손가락, 그리고 잃어버린 작은 강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성종 3년 1472년 봄, 궁궐에 또 다시 경사가 있었습니다. 수건윤 씨가 둘째 왕자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어 귀인 정 씨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궁중은 기쁨으로 들썩였고 성종은 후궁들의 처소를 더욱 자주 찾았습니다. 송이는 중궁전에 홀로 앉아 그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15살이 된 송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상궁 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전마마, 오늘은 약을 드시는 날이옵니다. 책상 위에는 의녀가 다려온 탕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고 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이는 그 약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약이군요.
마마 내의원의 어이께서 이번 약은 특별히 효험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송이는 탕약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 지난 2년간 송이는 수십 가지의 약을 먹었습니다. 당귀, 천궁, 숙지황, 백출. 의녀들이 권하는 모든 약재를 다려 마셨습니다. 하지만 송이의 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효험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요. 송이는 탕약을 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궁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건 마마께서 오늘도 입덧이 심하시다면서요? 그래도 얼굴에 윤기가 도시네요. 아이를 뵈면 그렇게 아름다워진다던데. 궁녀들의 대화가 송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송이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평평하고 차가운 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 몸. 그날 오후 송이는 한명회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송이야, 내가 왕비가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구나. 한데 아직도 왕손의 소식이 없으니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왕비이기 전에 한씨 가문의 딸이다. 우리 가문의 명운이 네 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배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을 멀리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하여라. 송이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한씨 가문의 명운이 네 배에 달려있다. 송이는 그 문장을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딸이 아니라 씨를 뿌릴 밭이었던 것이로군요. 유모 박 씨가 송이의 손에서 편지를 조심스럽게 빼앗았습니다. 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까, 유모? 송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왕자를 낳기를 바라십니다. 소해왕 후 마마께서도 전하께서도 온 궁궐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 가지조차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이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지만 송이에게는 그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성종 3년 1472년 여름. 수건 윤씨가 둘째 왕자를 순산했습니다. 귀인 정씨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새 생명의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송이는 예법에 따라 산실청을 방문했습니다. 수건의 침소에는 온기가 가득했고 갓 태어난 왕자는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수건은 행복한 미소를 띠고 송이를 맞이했습니다. 중전마마, 이렇게 찾아주시니 황송하옵니다. 왕실의 경사입니다. 왕자께서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송이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준비해온 하사품을 전했습니다. 비단 보자기, 은제 그릇, 귀한 약재들. 모두 송이가 직접 선별한 것들이었습니다. 마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이는 요람 속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작은 손가락들. 송이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송이의 물음에 수건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송이에게 건넸습니다. 송이는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게, 작은 생명의 온기가 송이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송이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제 아이였다면. 송이는 그 생각을 애써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께서 마마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수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산실청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송이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중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송이는 방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에게 절규했습니다. 신이시여, 왜입니까? 왜 저에게만 자식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송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왕비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예불을 드리고 덕을 쌓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송이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송이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송이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십 개의 요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송이는 하나하나 요람을 들여다보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송이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아기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요람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마, 마마. 유모의 목소리에 송이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악몽을 꾸신 것 같습니다. 송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의 여운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텅 빈 요람들, 그 절망적인 공허함. 물을 좀 주십시오. 송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성종 3년 1472년 가을, 한명회가 궁궐로 송이를 찾아왔습니다. 부녀의 만남은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송이야, 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한명회는 송이의 창백한 얼굴을 염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송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약을 잘 먹고 있느냐? 내가 명의를 수소문해서 특별한 처방을 구해왔다. 이것을 먹으면 분명 효험이 있을 것이다. 한명회는 약재가 든 보자기를 송이에게 건넸습니다. 송이는 그것을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송이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가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세조대왕께서 승하하신 후 조정에는 우리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다. 내가 왕자를 낳아 우리 가문의 외척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 송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성종 전하는 현명한 군주이시지만 장인인 나를 경계하신다. 하지만 내가 원자를 낳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외손자를 사랑하지 않을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 송이가 입을 열었지만 한명회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송이야, 더 노력해야 한다. 후궁들은 줄줄이 왕자를 낳는데 정비인 내가 후사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송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명회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송이야. 나는 내가 걱정되어서.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입니까? 아니면 한씨 가문이 권력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명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이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저는 왕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몸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송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한씨 가문의 도구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한명회는 한참을 말없이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너무 재촉한 것 같구나. 몸조리 잘하여라. 한명회가 떠난 후 송이는 그가 두고 간 약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어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약재들이 궁궐들에 흩어졌고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보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송이의 절규는 텅 빈 중궁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종 4년 1473년 초봄, 송이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은밀히 떠도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가짜 임신을 준비하신다더라. 송이는 그 소문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심지어 소해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송이는 소해왕후 앞에 불려갔습니다. 소해왕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왕비, 이 무슨 해괴한 소문입니까? 마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헛소문이라고?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났겠습니까? 소해왕후의 추궁에 송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송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송이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마마, 진심으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왕비, 내가 후사를 잊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임신을 꾸미는 이유가 될 수는 없소. 마마. 송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송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절박해도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소해왕후는 한참을 송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소. 송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해왕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왕비, 나도 한때는 젊은 왕비였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바 아니오. 소해왕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송이는 놀라 소해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엄격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연민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왕비, 조급해해서는 안 돼요.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요. 송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송이는 중궁전 뜰에 홀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고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송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왕자를 낳지 못한다면 부디 제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잃는 것도 궁을 떠나는 것도. 하지만 송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후사를 잊지 못하는 왕비는 결국 한 가지 운명만을 맞이한다는 것을. 폐비되거나 아니면. 송이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송이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텅 빈 요람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홀로 서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송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마마, 마마. 유모가 달려왔지만 송이는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유모,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마마. 유모는 송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송이 혼자만의 고통이었습니다. 성종실록 4년 봄 중전께서 덕을 쌓고 백성을 사랑하시나 아직 후사가 없어 온 나라가 염려하다. 기록은 간결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과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16살 송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종 4년 1473년 여름. 송이는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현기증이 일더니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궁들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송이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중전마마, 어이를 불러라. 정신을 차렸을 때 송이는 중궁전 침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둘러싸고 맥을 짚고 있었고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송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마, 정신이 드셨습니까? 송이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극도로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의 병을 앓으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하옵니다. 마음의 병이라. 송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의 병. 그것을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송이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에 붉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송이는 놀라 손수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었습니다. 마마. 유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송이는 재빨리 손수건을 숨기려 했지만 유모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이를 다시 불러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송이가 유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송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소해왕후 마마께서 아신다면. 송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사도 잊지 못하고 이제 병까지 든 왕비. 그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마, 이대로 두면. 제발입니다, 유모. 송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유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송이의 각혈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점점 잦아졌습니다. 송이는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이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성종 4년 1473년 가을. 송이는 더 이상 아침 문안을 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해왕후가 직접 중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왕비, 얼굴이 많이 상했구려. 소해왕후는 송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송이는 침상에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몸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어이는 뭐라 하던가 곧 나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송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해왕후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왕비. 소해왕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것 같구나. 내가 아직 어린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송이는 놀라 소해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해왕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안함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요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마. 왕비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몸이 회복될 때까지 친정에서 쉬도록 하여라. 송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퇴궁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요양이지만 왕비가 궁을 떠난다는 것은 그녀의 지위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마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송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차가운 궁궐을 떠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완벽한 왕비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성종 4년 1473년 10월 15일 송이는 궁궐을 떠나 한명회의 사가로 향했습니다. 성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비 병원으로 친정 사가에서 요양하다. 가마를 타고 국문을 나서는 순간 송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년을 살았던 궁궐,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중궁전,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송이는 이번에는 왕비의 대례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소해왕후가 특별히 허락하여 송이는 처녀 시절에 입던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비녀도 무거운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한 저고리와 치마. 한명회의 사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대문에서 송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송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송이야, 내가 이렇게 야위다니. 한명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송이는 가마에서 내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송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 한명회의 저택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송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이곳과 송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송이에게 배정된 방은 처녀 시절 쓰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송이는 방에 들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책상, 낡은 옷장, 창가의 작은 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송이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중 하나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12살 소녀가 입던 작고 소박한 저고리. 이제는 송이의 몸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지. 송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도 궁궐도 모든 것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 그날 밤 한명회가 송이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송이의 침상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이야, 내가 너무 무리한 짐을 지웠구나. 송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명회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아니다, 송이야. 나는 정말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왕비가 되면 온 나라가 우러러보고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명회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평생을 달려온 손.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송이야, 저는 한명회의 딸이기도 하고 왕비이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송이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송이. 한명회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송이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진짜 감정이 흘렀습니다. 성종 4년 1473년 겨울. 송이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각혈의 횟수가 늘어났고 기력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한명회는 온갖 명의를 불렀지만 어느 누구도 송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합니다. 유모가 탕약을 가져왔지만 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모,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유모는 울먹였습니다. 송이는 유모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궁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송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유모, 제가 궁궐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비는 함부로 밖을 나다닐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유모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종 5년 1474년 초봄. 송이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성종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오신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한명회는 황급히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송이는 침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종이 송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송이는 침상에 반쯤 기댄 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하지만 송이의 눈빛만은 맑고 평온했습니다. 왕, 비. 성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성종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그대로 계시오. 성종은 송이의 침상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왕이 신하의 집에서 무릎을 꿇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하, 왕비 내가 잘못했소. 성종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한명회의 딸로만 보았소. 장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대를 일부러 멀리했소.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대를 아프게 했는지. 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니요. 나는 뒤늦게 깨달았소. 그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왕비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지. 성종은 송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송이의 손은 이제 바늘 자국도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후궁들의 옷을 지었다고 들었소.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소. 그대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었는지. 송이는 화장을 거부하고 수척한 민얼굴을 성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었습니다. 전하. 송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명회의 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연모한 계집이었습니다. 그 말에 성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한 여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권력도 가문도 왕비의 자리도 아닌 오직 순수한 한 사람의 마음을. 송이. 성종은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왕비도 중전도 아닌 그저 송이로. 전하께서 이제야 저를 송이로 보시는군요. 송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평온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송이. 성종은 송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성종이 떠난 후 송이는 유모에게 말했습니다. 유모, 저는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마침내 저를 보셨으니까요. 마마. 제가 왕비로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송이로서는 끝까지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송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고 그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송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어린 송이가 그곳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자유로운 한 소녀로. 송이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제가 원하던 자유를 찾았습니다. 한 명의 사가의 송이의 방에는 밤새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모와 시녀들이 송이를 지켰고 한 명회는 방문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고 생명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그 경계에서 송이는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성종 5년 1474년 4월 1일. 이른 새벽 한명회의 사가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봄새들의 지저김도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송이는 침상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궁궐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아침의 빛. 마마. 유모 박씨가 송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유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송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마마 힘내십시오. 어이께서 새로운 약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유모,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편히 쉬고 싶습니다. 마마. 유모는 송이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송이는 유모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모, 제가 칠삭둥이로 태어났을 때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했지요? 그랬지요, 마마. 하지만 마마께서는 기어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유모께서 밤낮으로 저를 품에 안고 재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몸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송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유모 감사했습니다. 제가 왕비가 되어 외로울 때도 아플 때도 유모께서는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마마 제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유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이는 유모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들었지만 팔에 힘이 없어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한명회가 송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권력의 거인이었던 그 남자는 이제 늙고 지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딸의 침상 곁에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송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이야, 아비가 왔다. 아버지. 송이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명회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송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명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조정을 호령하고 수많은 권력 다툼에서 승리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 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송이야. 내가 너를 왕비로 만들지만 않았어도 너는 평범하게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 송이는 가까스로 아버지의 손을 쥐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전하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송이야. 아버지께서는 권력을 사랑하셨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딸들도 사랑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한명회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딸들을 희생시킨 것, 셋째 딸을 잃고도 넷째 딸을 다시 보낸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이야,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아비를. 송이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그저 평범한 부녀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오쯤 송이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옷장에서 가장 소박한 옷을 꺼내 주시겠습니까? 상궁이 황급히 옷장을 열고 옷을 가져왔습니다. 12살 때 입던 연분홍빛 저고리와 옥색 치마였습니다. 이미 송이의 몸에는 작아진 옷이었지만 송이는 그것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싶습니다. 유모와 상궁들이 조심스럽게 송이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화려한 왕비의 옷이 아닌 평범한 양반과 처녀의 옷. 송이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송이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송이는 머리에 꽂혀 있던 비녀들을 모두 빼달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내리자 송이는 더욱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마마,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왕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송이로 가는 것입니다. 오후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송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봄비. 참 좋습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종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왕은 급히 송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이. 성종은 송이의 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송이는 연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성종은 송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대, 왜 이런 옷을? 전하, 제가 12살 때 입던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처음 전하를 뵙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성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12살 소녀가 꽃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 떨리는 작은 손. 성종은 그 모습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기억하오, 송이. 그대는 너무 어리고 작았소. 저도 전하께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눈빛도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종은 송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이, 내가 그대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 전하. 마지막에 전하께서 저를 송이로 불러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송이는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송이는 유모에게 눈짓했고 유모는 작은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송이가 직접 지은 속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송이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도록 바느질한 그것. 이것은 제가 전하를 위해 지은 옷입니다. 후궁들의 옷을 지을 때 전하의 것도 함께 지었습니다. 하지만 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종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저고리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느질 자국을 더듬으며 성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이, 이 한 땀 한 땀이 전하를 향한 제 마음입니다. 비록 전하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옷이 대신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성종은 그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송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소. 그대의 마음을. 아닙니다, 전하. 전하께서 끝내 알아주셨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렸습니다. 송이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명회의 딸로서가 아니라 전하를 사랑했던 한 여인으로. 송이, 송이. 성종이 송이를 불렀지만 송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이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조용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성종 5년 1474년 4월 1일 오후 17세의 짧은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성종실록은 이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비 한시 승하시다. 나이 17세였다. 공순하고 은혜로우며 효성이 깊었으므로 시호를 공해라 하다. 능은 순능이라 하다. 하지만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여인이 끝까지 지켰던 사랑과 존엄이었습니다. 장례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명회는 딸의 관 앞에 섰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이야,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원한 것은 시호가 아니었을 텐데. 장례식장 한편에서 후궁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수건윤 씨는 송이가 직접 지어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이의 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마마, 마마께서는 진정한 국모이셨습니다. 저희를 미워하실 법도 한데 항상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성종은 장례식 내내 송이가 준 속저고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순능, 송이가 잠든 그곳은 한양 도성 동쪽 아차산 자락에 자리 잡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푸른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는 곳. 능을 조성하던 날 성종은 홀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직 봉분이 완성되기 전이었지만 성종은 그곳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송이야. 성종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언덕 하나뿐이구나. 하지만 여기는 조용하고 평화롭다. 그대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곳을 택했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종은 그 바람에 송이의 목소리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편히 쉬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종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여러 후궁들에게서 왕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조선은 태평성대를 구가했고 성종은 성군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매년 봄이면 순릉을 찾았습니다. 홀로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그리고 송이의 능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곤 했습니다. 성종 25년 1494년 성종은 38세의 나이로 병이 깊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약을 권했지만 성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소. 임종을 앞두고 성종은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짐이 죽거든 송이가 지어준 속저고리를 함께 넣어주시오. 전하, 그것은 짐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오. 저승길에 가져가고 싶소. 그날 밤 성종은 그 낡은 속저고리를 품에 안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속삭였습니다. 송이야, 그곳은 춥지 않느냐. 이제 나도 가마.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릉 위로는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순릉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릉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석상 위로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송이는 그곳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17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간 한 여인. 왕비였지만 왕비보다는 한 사람의 여자로 살고 싶었던 송이. 그녀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시호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남편의 온기, 그리고 자신을 송이로 불러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공해왕후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송이였습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송이. 오늘도 순릉에는 봄바람이 붑니다. 능 앞에 작은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릉 조선 제9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 한시 1457에서 1474년에 능 1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으나 공순하고 은혜로운 덕으로 온 나라의 추모를 받았다. 하지만 표지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17년의 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녀가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자유롭고 싶어 했는지. 능을 찾는 사람들은 그저 지나칩니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왕비 중 하나 후사를 잊지 못하고 일찍 죽은 불운한 왕비 정도로 기억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귀를 기울인다면 봄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공해왕후가 아니라 그저 송이로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한 명의 여자로. 빗속의 순릉 위로 벚꽃잎이 눈물처럼 떨어집니다. 그것은 송이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그리워하는 누군가의 눈물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